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총균수의 쉽게 100% 이야기 8부입니다. 3부 14장 평등주의부터 도덕 정치까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식량 생산, 동물의 가축화, 그로부터 기인한 균에 대한 면역, 문자 체계 고도화, 그리고 발명가들의 기술 혁신 및 보급에 따른 문명 발달의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 3부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 문명 발달의 차이를 결정짓는 정치 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이동해야 하는 수렵 체질민의 무리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이며 그들의 정치 공간은 무리의 세력권 및 이웃 무리들과의 변동이 잦은 친화 관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식량을 생산하는 조밀한 인구의 정주형 사회가 시작되면서 추장, 왕, 관료 등이 생겨납니다. 관료 정치는 넓고 인구가 조밀한 영역을 다스린 데는 물론 상비군을 유지하고 탐험 선단을 파견하고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데에도 필수적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의 단위를 규모 단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사회 단위는 무리로 대략 50에서 80명 정도의 구성원이 있으며 사실상 친족 집단이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피그미족, 아프리카의 부시맨, 호주 원주민, 에스키모 등등이 있을 것 같네요. 무리 사회에서는 갖가지 제도들이 없습니다. 이들이 무리 사회를 이루는 건 아마 그들이 사는 곳이 자원이 빈약한 곳일 확률이 높을 만큼 영구적인 거주지도 없고 개인에게 분할된 토지도 없죠. 경제적 전문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집단 체제이고 공식적인 사회적 계층화도 없죠. 다음 단위는 부족 사회입니다. 수백 명 단위로 구성되고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죠. 아니 정착 생활을 하니까 부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거고요. 예컨대 뉴기니 섬의 고지대 원주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모든 인류의 국가 형태는 부족 사회에서 시작을 했죠. 농경과 목축이 가능한 곳에서 정착촌이 생기고 급증하면 부족이 만들어지며 이 부족 사회는 여러 개의 친족 집단이 씨족이 되어 구성되며 서로 배우자를 주고받으며 부족을 견고히 하죠. 여러 개의 친족 집단이라고 해도 씨족의 수는 정해져 있기에 말 그대로 한 달이 건너면 다 한다가 적용이 되죠. 이렇게 서로 아는 사람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면 갈등이 발생할 시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기에 역시나 갈등을 중재할 정교한 정치제도나 사법제도까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부족 사회도 평등에선 다소 벗어나더라도 사회적 계층화가 세분화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전문화도 부족하고요. 그냥 추장, 즉 부족장만 있으면 그 부족장이 식량의 재분배만 잘하면 돼서 부족장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죠. 부족 사회가 서로 합치고 규모가 커지면 추장 사회로 거듭납니다. 영어로 chiefdom이라고 하죠. 추장 사회는 수천에서 수만 명의 구성원에 이르고 이 같은 규모라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길 소지가 훨씬 커지죠. 또한 구성되는 씨족이 워낙 많아져서 더 이상 한 달이 건너면 다 한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족 사회보다 추장 사회에서 추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추장이 이름도 모를 씨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구심점 역할이 되기 때문이죠. 추장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구성원들도 추장을 따르는 경향이 강해지죠. 이에 추장은 무력 동원의 권리가 있고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고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 원시적인 관료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구성원들에게 역할을 주어야 하면서 경제적 전문화도 이루어지고 사회적 계층화도 더 서분화되죠. 노예도 만들어졌겠죠. 그만큼 인력 물력이 확보되기에 특정 상징적 건축물을 만들곤 하는데 보통 추장들은 종교적으로 자기 권위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종교적 건물들이 자주 만들어지죠. 공공 건축물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계층화된 사회는 피지배층 입장에서는 불만스럽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배계급이 피지배층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면 만족스럽긴 하겠죠. 그러니까 날강도에 가까운 폭군과 대중에게 은혜를 베푸는 성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배자가 생산자들보다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피지배 생산자들을 무장 해제하고 지배계급을 무장시킵니다. 생명의 안전을 보장시켜주고 생산에 집중하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둘째, 거두어들인 곡물을 대중이 좋아하는 일에 많이 사용하여 재분배의 기능을 잘해야 합니다. 셋째, 지배계급이 무력을 독점하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폭력을 억제하며 대중의 행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이데올로기와 종교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공유하면 굳이 친족이 아니더라도 집단 구성원들은 유대감을 갖게 되어 결속력을 강화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 정당성까지 확보하면 기존의 추장사회는 곧 국가, 영어로 스테이트로 거듭날 수 있죠. 국가는 하위 단계의 사회 단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책임감도 수반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식량 생산을 통해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식량 생산은 인구 규모를 확대시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복잡한 사회를 가능하게 하죠. 효과적인 갈등 해결, 올바른 의사결정, 조화로운 경제적 재분배를 기능하는 사회는 더 나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군사력을 집중시킬 수도 있으며 더 넓고 생산적인 영토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보다 작은 자율적인 사회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가는 추장사회나 부족사회만 건드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국가 간의 전쟁도 벌어지고 그런 규모 큰 전쟁이 계속이 되면 전쟁의 결과 더 큰 국가가 나타나며 왕국, 더 나아가 제국으로까지 확대되죠. 그렇다고 작은 정치 사회 단위들이라고 가만히 있다가 국가에게 통합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라는 외부적 큰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작은 정치 사회 단위들이 뭉치죠. 설령 그들끼리도 반목하더라도 추장 사회들 혹은 부족 사회들이 뭉치고 힘을 합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아니라면 국가라는 거대한 외적에게 사라지게 될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뭉치면 각자 알아서 잘 살며 자율성을 확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겠죠. 작은 단위들이 뭉치면 자율성은 많이 사라질 테니까요. 그게 싫어서 자율성만 고집하다가는 국가라는 외적에게 병합당해 자율성 자체가 없어질 테니 그보다는 조금 자율성을 잃더라도 부족 연합을 만드는 일이 중요할 겁니다. 이건 꼭 부족 연합 국가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중세, 근세, 근대 시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과거 신성 로마 제국을 구성하던 수많은 제후국들은 통합에 대한 논의가 여러 번 이루어졌으나 절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세기 신성 로마 제국 해체 후 프랑스나 영국 등 더 큰 국가 조직의 외부 위협을 느끼고는 독일 제국을 통합해내죠. 이상 3부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궁극적인 원인은 식량 생산에서 시작하여 식량 생산이 조밀한 대규모 인구와 정주행 생활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병원균, 문자, 기술,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 등에 발달하여 각 사회 사이의 경쟁력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총균세는 총 4개의 집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1부에서는 인류가 유인원으로부터 분기된 700만 년 전부터 최종 빙하기가 끝난 1만 3천 년 전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진화와 인류의 이동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4장에서 10장까지의 2부에서는 식량 생산과 동물의 가축화로부터 문명의 차이가 기인했다는 걸 말씀드렸죠. 11장에서 14장까지의 3부에서는 식량 생산으로 인해 병원균, 문자, 기술,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 면에서 문명의 간극들은 더 벌어지는 과정과 양상을 살펴봤고요. 마지막 4부,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은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 총 5장 구성이며 1부에서 3부에 이르렀던 내용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해 역사를 고찰해보는 챕터입니다. 4부 15장 대륙 간 불균형 이론과 원주민들이 낙후된 원인에서는 호주와 뉴기니를 사례로 듭니다. 뉴기니 섬은 그래도 식량 생산자가 되었음에도 호주 원주민들은 계속 수렵 채집민으로만 남아 있었는데요. 호주의 원주민 사회는 최근까지도 지극히 단순한 기술만을 가진 인간 사회가 존재했던 곳이고 식량 생산이 토착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유일한 대륙이기에 호주의 사례는 인간 사회의 대륙 간 불균형에 대한 이론을 검증하는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호주는 근대에 와서도 모든 원주민 들이 농경, 모축, 총, 균, 쇠, 건물, 문자, 정치 조직 등 문명이라고 하는 특징들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던 유일한 대륙이었습니다. 근대 시기까지 수렵 채집민이었으며 석기에 의존하고 있었죠. 어느 한 프랑스 탐험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며 짐승에 가장 가까운 인간들이다 라고요. 하지만 4만 년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호주의 원주민 사회는 그 어느 대륙의 인간 사회보다 출발이 빨랐다고 합니다. 석기에 날을 갈아서 사용한 가장 오래된 사례가 호주에서 발견되었거든요. 또한 손잡이에 석기를 고정시킨 돌도끼 중 가장 오래된 게 역시 호주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부학적 현생 인류가 살기 시작한 시기도 호주가 서유럽보다 빨랐다고 해요. 이건 호주 원주민들의 발달이 더딘 게 결코 지능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호주 바로 위에 있는 뉴기니 섬을 보죠. 빙하기 때까지만 해도 호주와 뉴기니 섬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후 빙하기 이후 뉴기니인들은 농경을 시작했고 부족 사회 정도이긴 했지만 어쨌든 정치 조직을 만들어냈으며 토기 등 원시적인 기술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용 도구들도 호주보다 더 다양했습니다. 토지 면적만 보면 뉴기니 섬 면적이 호주 면적이 비교도 안 되지만 인구는 또 더 많아요. 나름 뉴기니 섬과 호주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왜 이 모든 혁신들이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호주는 세계적인 매장량을 가진 철광, 구리, 주성, 납, 아연 확보 처가 있는데 호주 원주민들은 금속기를 모르고 계속 석기 시대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